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삶의 자극제가 되는 발칙한 이솝우화라는 책 준비하였습니다. 이 책은 이솝우화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한 책인데요. 이야기 속에 나오는 상황들과 그에 따른 심리들을 전문의 관점을 적용하여 풀어냄으로써 독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책 속에는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이솝우화 이야기부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야기들까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단순히 이야기를 읽고 넘기는 것이 아닌 그 이야기와 관련돼서 지금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들을 접하는 게 참 좋게 느껴졌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잦은 불안과 스트레스, 우울감이 찾아오곤 하죠. 도대체 어떤 길을 가야 하고 어떤 답을 구해야 할지 막막할 때 고전이 주는 작은 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삶의 자극제가 되는 발칙한 이솝우화,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개미와 배짱이.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 흘러내렸죠. 그런데도 개미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식량을 많이 모아둬야 했기 때문입니다. 땡볕 아래에서 일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개미들은 꾹 참고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배짱이는 그렇지 않았죠.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흥얼거리며 이내 놀기만 했습니다. 어이 개미들, 한여름에 무슨 고생이야. 쉬엄쉬엄 놀면서 하라고. 배짱이는 개미들을 보며 놀려댔습니다. 그러면서 종일 노래만 부르며 시간을 보냈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소슬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개미들은 여전히 바쁘게 일했죠. 곧 추운 겨울이 닥칠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나 배짱이는 변함없이 노래를 하며 노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배짱이야, 너도 겨울 보낼 준비를 해야지. 곧 추위가 닥칠 거야. 개미들은 배짱이에게 충고했지만 배짱이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난 지금 놀기에도 바쁘다고. 마침내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눈이 펑펑 쏟아져 내렸죠. 밖에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뜻한 집 안에서 모아둔 양식을 먹으며 하루 종일 보내야만 했죠. 하지만 배짱이에겐 따뜻한 집도 모아둔 양식도 없었습니다. 이내 먹을 것을 찾아 헤맸지만 구할 수가 없었죠. 결국 굶어 죽을 지경이 된 배짱이는 개미집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에이, 개미야, 너무 춥고 배가 고파. 먹을 것 좀 줄 수 있겠니? 개미는 초라한 행색으로 떨며 서 있는 배짱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러게, 너는 왜 여름에 양식을 모아두지 않는 거야? 배짱이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야, 온종일 노래해야 했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었어. 그 말을 들은 개미가 배짱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름엔 노래를 불렀으니까 겨울엔 춤이나 추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며 문을 쾅 닫고 이내 들어가 버렸죠. 결국 배짱이는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여기저기 헤매다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억울한 배짱 이야기. 이 우화의 원제는 매미와 개미들입니다. 배짱이 대신 매미가 등장합니다. 트리키예어로 매미와 배짱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 오역된 거란 설이 있고, 매미는 지중해 기후인 그리스에선 서식하지만 유럽 북부에선 익숙하지 않은 곤충이기에 그리스에서 알프스 북부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흔한 곤충인 여추로 번역되었다는 설도 있죠. 아무튼 이 우화로 배짱이는 일을 안 하고 게으른 곤충의 대명사가 되었고, 개미는 근면하고 성실한 곤충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엔 배짱이처럼 살면 굶어 죽기에 딱 좋으니까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며 살라고만 배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선요, 배짱이는 밤새도록 배, 즉 삼으로 짠 천을 만드는 부지런한 벌레로 여겨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짱이의 울음소리가 배터리를 움직이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중국에선 직조충이라 부르기도 했죠. 배짱이는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성충 시기를 보내다가 알 상태로 월동하는 곤충입니다. 즉 겨울이 오기 전에 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짱이가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개미를 찾아갔다는 이야기는 성립하기가 힘듭니다. 만약 그랬다면 개미에게 먹이를 구하러 간 게 아니라 개미를 사냥하러 갔을 확률이 더 높죠. 배짱이는 주로 다른 곤충을 먹고 사는 육식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짱이로선 자신은 일을 안 하고 노래만 부르는 게으름뱅이로 묘사된 데 대해 상당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개미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쉬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는 건 일개미일 뿐, 여왕개미는 편히 누워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니까요. 프랑스의 곤충학자 장 알리 파브르는 방대한 그의 책 파브르 곤충기 제5권 매미 연구편에서 이솝우화 가운데 매미가 배짱이로 와전된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원문에서 매미가 먹지 못하는 곡식이나 죽은 벌레를 구걸하는 걸 옳으라고 밝혔죠. 아울러 매미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까지 밝혔습니다. 배짱이로선 둘도 없는 쥐용군을 만난 셈이었죠. 배경이나 생태에 관한 논란 외에도 이 우화만큼 무수한 비판을 받으며 각기 다른 버전이 등장한 우화도 없을 겁니다. 열심히 일만 하며 살면 풍요롭게 되고 개성에 따라 하고 싶은 걸 하고 살면 빈곤하게 된다는 이분법적 논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건 맹목적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먹을 걸 달라고 찾아온 배짱이를 야멸차게 쫓아냄으로써 마침내 굶어 죽게 됐다는 결말은 권선징악을 넘어 너무 비인간적이고 잔인하단 것이었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불투명한 미래보다 현실에 더 충실하며 지금을 행복하게 보낼 것인가는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지 사회적으로 강요될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얼마든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죠.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배짱이. 원작자인 이솝이 아닌 다른 작가들은 이 우화를 어떤 방식으로 패러디했을까요? 장편소설 슬픔이와 안녕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천재 작가 프랑수아주 사강은 거꾸로 읽는 개미와 배짱이 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여기서의 개미와 배짱이의 모습은 완전히 뒤바뀌죠. 식품점에서 일하는 개미는 겨우내 먹을 것을 들여옵니다. 그렇지만 여름이 되도록 음식은 팔리지가 않았죠. 급기야 모아둔 음식에는 파리와 벌레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개미는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배짱이에게 찾아가 겨울을 대비해 미리 음식을 사두라고 제안한 것이었죠. 겉으로 태어난 척하는 개미는 사실 초조하기 짝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반면 배짱이는 느긋했죠.
이내 시큰둥한 배짱이의 태도에 실망한 개미는 빌려줄 테니 음식을 들여놓으라고 강권을 합니다. 아이고, 그럼 먹을 걸 빌려드릴게요. 빌린 음식을 이자 쳐서 갈증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도 배짱이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미에게 대묻습니다. 당신은 겨우내 뭘 하신 건가요? 개미는 자신이 얼마나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 먹을 걸 모았는지 얘기해줍니다. 대단하네요. 그럼 이제 싸게 팔면 되겠군요. 별일 아니라는 듯 대꾸한 배짱이는 여전히 춤추며 노래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배짱이의 통쾌한 복수인 거죠. 프랑스와주 사강은 이 작품을 통해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말이죠. 내게 주어진 현재를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은가? 아니면 오늘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내일을 준비하며 사는 게 좋은가? 하는 질문인 거죠. 답은 각자의 몫이지만 프랑스와주 사강은 지금의 행복을 택한 것 같습니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라고 외쳤던 그녀니까요. 그녀에게 배짱이는 자족하면서 현재의 삶을 즐기는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주인공인 겁니다.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삶. 폴 고깅의 생애를 모델로 한 소설 달과 육패스로 유명한 영국 작가 서머신 mom은 개미와 배짱이라는 단편소설을 남겼습니다. 이 작품엔 두 형제가 등장하죠. 동생 톰은 전형적인 배짱이입니다. 20대의 직장을 때려치우고 평생을 방탕과 탕진 속에서 보냅니다. 그에 반해 형 조지는 착실하기 이를 데가 없는 개미입니다. 25년의 세월이 흐른 뒤 중년이 된 조지가 톰에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3분의 1을 저축하며 살았다. 50세가 되면 3,000파운드가 모인다. 넌 그때야 알 것이야. 열심히 일한 것과 빈둥빈둥 노는 것 중에 어느 게 정말 이득인지. 그러나 현실은 조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동생 톰은 어머니 뻘 되는 귀부인과 재혼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사망한 것입니다. 그녀가 남긴 재산은 엄청났습니다. 무려 50만 파운드의 현금과 호화로운 요트 한 척과 런던에 있는 커다란 저택 등 말이죠. 횡재한 톰은 졸지에 가부가 된 겁니다. 형 조지의 분노와 함께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건 공평하지 못해. 공평하지 않단 말이야. 조지는 동생 뒤치다거리를 하며 성실하게 돈을 모아 3,000파운드를 마련했지만 사고뭉치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톰은 본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일확천금을 거머쥐었습니다. 부지런한 개미의 일생이 게으른 배짱이의 홈런 한 방으로 한순간에 역전된 것이었죠. 이러한 조지의 절규가 모든 평범한 개미의 절규인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서머신 mom은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노력한 만큼 공평하게 주어지는 게 행복일까요? 인생이 노력의 대가라면 결과에 모두가 만족해야 할까요?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결과가 어떻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만족해야 하지 않을까요? 누구나 톰이 될 수 있고 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인 거죠. 현재를 살 것인가, 미래를 살 것인가.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솝이 살던 시대와 지금은 비교할 수조차 없이 달라졌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우화에 대한 해석도 바뀌었죠. 개미가 인생의 모델이고 배짱이가 경계의 대상이던 시절은 이미 떠나간 지 오래입니다. 지금은 개성 있고 삶을 즐길 줄 아는 배짱이가 더 인기를 끄는 거죠.
개미처럼 밤낮 없이 일만 하는 일중독자는 번아웃 증후군으로 점점 도태되고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기 쉽습니다. 이 번아웃 증후군은 의욕적으로 일만 몰두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며 이내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개미처럼 일에 푹 빠져 살던 사람이 갑자기 나가 떨어지는 것이죠.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며 자신의 관심과 취향에 따라 하루하루를 즐기는 삶. 즉, 워라밸이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현재의 모든 걸 소진하며 사는 것도 위험하고 행복은 전부 내일로 밀어놓고 현재는 괴로운 게 당연하다며 참기만 하는 것도 위태롭다 할 수 있습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건 바람직스러운 일이지만 다가오지 않은 내일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건 역시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불안과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죠. 또한 과도한 불안과 걱정은 정신질환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개미에게만 있지 않고 배짱이에게만 있지도 않습니다. 일할 땐 개미처럼 하고 놀 땐 배짱이처럼 노는 것. 미래를 위해 희망을 품고 준비하되 현재 주어진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 이상적인 말이지만 이게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요? 고정관념을 깨고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멋진 인생을 사는 방법일 겁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두 염소. 어느 깊은 계곡에 외나무 다리가 있었습니다. 동물들이 좁고 가느다란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면 모두 조마조마한 마음이었죠. 조심하지 않으면 발을 헛디디거나 외나무 다리가 기우뚱하면서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리 아래에는 거센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떨어지면 크게 다치거나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염소 한 마리가 외나무 다리 근처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반대편을 한번 쳐다봤죠. 반대편을 보니까 그쪽에 있는 풀이 훨씬 더 싱싱하고 맛있어 보였습니다. 염소는 다리를 건너기로 했죠. 그렇게 외나무 다리 중간쯤을 갔을 때 난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맞은편에서 다른 염소를 만난 거죠. 외나무 다리는 비켜갈 수 없을 만큼 좁았기에 한쪽이 뒤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이봐, 내가 먼저 왔으니까 그쪽이 뒤로 비켜나도록 해. 아니지. 내가 더 많이 건너왔으니까 그쪽이 뒤로 물러서는 게 맞지. 두 염소는 서로 먼저 건너왔다느니 많이 건너왔다느니 하며 상대방에게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싸움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점점 더 험악해져만 갔죠. 아이,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염소일세. 좋게 말할 때 당장 비켜나지 못해? 뭐라고? 이거 아주 막무가내구먼. 어서 썩 뒤로 물러나지 못해? 이러다가 맛있는 풀을 먹기는커녕 싸우다 해가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야, 잘못하면 계곡물에 빠지겠다. 네가 물러나면 둘 다 좋잖아. 내 말이 네가 비켜나면 깨끗이 끝날 일이라고. 난 절대로 못 비켜. 끝내 말싸움은 몸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뿔을 들이밀며 상대방을 밀쳐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려던 두 염소는 이내 몸의 균형을 잃고 외나무 아래로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깊은 계곡물에 풍덩 빠진 두 염소는 허적거리며 물살에 휩쓸려 가다가 이내 큰 바위에 부딪혀 죽고 말았죠. 죽어가던 두 염소는 똑같이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양보할 걸.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해지는 이유. 운전하다 보면 아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충분한 여유가 있다 싶어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차로를 변경하면 멀찍이 있던 차가 갑자기 속력을 내며 바짝 따라붙습니다. 심지어 경적을 울리거나 전조등을 깜빡거리며 들어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죠. 말이 신호지 거의 위협에 가깝습니다. 길을 잘 안다거나 내비게이션에 주의를 기울인 채 운전하면 괜찮지만 운전 중에 잠깐 다른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내 길을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갑자기 차로로 바꾸려 하면 순순히 양보해주는 차가 없어 애를 먹기도 하죠. 실생활에서 양보와 배려가 가장 필요한 게 운전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양보하고 조금만 더 배려하면 운전하면서 생길 수 있는 다툼과 스트레스도 상당히 줄어들겠죠. 절대로 다른 차가 끼어드는 걸 허용하지 않으면서 정작 자신은 조금만 밀리면 차로를 받고 요리조리 위험하게 운전한다고 대단히 빨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하면 충분히 양보하면서 여유있게 운전하는 사람과 큰 차이가 나지 않죠. 양보와 배려가 몸에 배지 않아 그렇게 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엔 매우 온순한데 차에 타서 핸들만 딱 잡았다 하면 이내 헐크처럼 변하는 사람. 자동차를 경주하듯 거칠게 운전하면서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러고도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보복 운전을 하기도 하고 흉기를 들고 달려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도로 위의 폭력과 난폭행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핸들만 잡으면 평화보단 위협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핸들만 잡으면 과격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의 심리 상태는 과연 어떠할까요?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타고난 본능을 억제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갈 수는 없죠. 정해진 규범과 조건 등에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 선배, 상사의 눈치를 살펴봐야 하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밖으로 분출되지 못한 감정들은 차곡차곡 쌓여가는 겁니다. 그때 이 자동차가 이런 굴레를 벗어나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자신만의 공간인 거죠. 좋아하는 음악을 얼마든지 크게 들을 수도 있고 가고 싶은 곳은 어디라도 갈 수 있으며 내고 싶은 속도만큼 달리며 쾌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이래저래라 간섭하지 않는 자유의 영역인 거죠. 타인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와 자동차라는 대등한 관계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이죠. 따라서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한 대의 자동차로 인식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분출되지 못했던 억눌린 감정들, 즉 흥분이나 분노, 모멸감과 무시 등 부정적인 본능들이 꿈틀거리는 겁니다. 다른 차가 느닷없이 자기 차 앞으로 끼어들려 한다든지 뒷차가 벼랑간 경적을 크게 울린다든지 앞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하는 일정한 계기만 주어지면 이 같은 감정들은 여과 없이 바로 폭발해버립니다. 상대방이 누구라도 상관이 없죠.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자동차 대 자동차로 만나는 것이니까요. 게다가 차와 차 사이의 소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언어가 아닌 소리나 불빛 같은 비언어적 장치로 이루어집니다. 소통의 능력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거죠. 운전자들 사이에 오해와 다툼이 생기면 대화로 해결하기보다 감정적, 기계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득보다 손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두 염소 우할 현대인의 삶에 적용해보면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분야가 운전이 아닐까 싶어 운전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골목이나
외진 산자락에 난 협로에선 마주오는 차와 맞닥뜨리면 곤란하기 이를 데가 없죠. 어느 한쪽이 두 차가 비켜갈 만큼 넉넉한 공간이 나올 때까지 뒤로 물러나줘야만 평화롭게 해결이 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물러날 걸 요구하며 강하게 대치하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죠. 결국 둘 다 목적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누구든 먼저 양보하는 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인 거죠. 물론 말은 쉬운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뻔히 알 수 있는 걸 하지 않아서 갈등이 커지고 원치 않은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비단 운전만이 아니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는 각종 단체나 모임 등에서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일도 있고 다소 복잡한 일도 있겠지만 결국 먼저 양보하고 존중하면 원만하게 끝날 일인데도 자존심을 내세우며 기싸움을 하려더니 계속해서 평행선 위를 걷게 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거죠. 양보하면 지는 거야. 여기서 물러나면 나만 바보가 되겠지. 조금만 더 버틴다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벌어지는 일을 승부를 가리는 게임 혹은 승패가 판정나는 경기로 생각하는 거죠. 양보는 패배이고 고집은 승리라는 편견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 사이나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자매 사이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먼저 양보하기보단 상대의 양보를 기다리거나 강요합니다. 양보하면 나만 손해보고 상대방에게 우습게 보일 뿐이기에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 양보를 꺼리게 만드는 심리를 손실 회피 편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심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데니얼 카너먼은 행동 경제학의 창시자로 불립니다. 그가 연구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손실 회피 편향이죠. 데니얼 카너먼의 분석으론 사람은 대부분 내가 얻게 될 이득보다 내가 보게 될 손실에 더 주목하며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이득으로 인한 기쁨보다 손해로 인한 두려움이 더 크다는 거죠. 기쁨은 순간이지만 쓰라린 기억은 상당히 오래 갑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길을 가다 5만 원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주인을 찾아주기 어렵겠죠. 주머니에 돈을 넣고 집으로 왔습니다. 공돈 5만 원이 생겼으니 기분이 많이 좋아졌죠. 생각지도 않은 횡재에 이 5만 원으로 뭘 할까 고민을 하니 하루 내내 즐겁기만 합니다. 하루는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분명히 가지고 나온 돈 5만 원이 주머니에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돈이 없어서 물건을 사지 못한 채 뒤돌아 나오기만 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우울한 기분이 며칠이나 계속되었죠. 5만 원을 주어서 얻게 된 기쁨은 오래가지 않지만 5만 원을 잃어버려서 생겨난 허탈감과 울적함은 꽤 오래갑니다. 이득보다 손해가 감정과 기억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이죠.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00만 원을 벌고 뒷면이 나오면 50만 원을 잃는 게임이 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대부분 게임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100만 원의 이익보다 50만 원의 손해를 더 크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각각 50%라면 한 번은 앞면이 나오고 한 번은 뒷면이 나왔을 때 게임 참가자는 5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기대이익이 큰 게임이죠. 그러나 만에 하나 뒷면이 나오거나 만회하려고 한 번 더 했는데 뒷면이 나온다면 100만 원을 잃게 됩니다. 이는 매우 적은 확률임에도 사람들은 이런 불길한 확률이 나올 걸 염려하게 되는 거죠.
인생은 승패를 가르는 치열한 경기가 아닙니다. 당시엔 굉장한 일인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닌 일이 많습니다. 뒤로 물러서면 큰 낭패를 볼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또 그렇지는 않죠. 내가 먼저 물러서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면 결국 그 영향은 긍정적인 결과로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도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봐야 나만 손해인 겁니다. 인생은 길게 봐야 되는 거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두 염소 중 한 마리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뒤로 물러날 테니까 네가 알고 있는 맛있고 싱싱한 풀이 있는 곳 한 군데를 알려줘. 그랬더라면 맞은편 염소 또한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좋아, 알려줄게. 그리고 다음에 외나무 다리에서 또 만나면 그땐 내가 먼저 물러날게. 두 염소는 모두 죽지 않고 맛이 난 풀을 나눠 먹는 친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것 하나를 얻으려다 큰 것까지 전부 잃게 되는 건 결국 알량한 이기심과 욕심 때문인 거죠. 두 마리의 개. 어떤 사람이 개 두 마리를 길렀습니다. 둘 다 잘생기고 용감했습니다. 주인은 그중 한 마리를 사냥개로 키웠죠. 밖에 데리고 나가 사냥하는 법을 가르쳤고 사냥을 할 때마다 데리고 다니며 유능한 사냥개가 되도록 조련했습니다. 또 다른 한 마리는 집을 지키는 개로 키웠습니다. 집 안에 살면서 주는 밥을 먹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감시만 잘하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냥개는 더욱 용맹스러워졌으나 집을 지키는 개는 빈둥거리며 놀고 먹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이에 사냥개는 자신은 매번 상과들을 힘들게 뛰어다니며 열심히 사냥하는데 집을 지키는 개는 한가로이 낮잠이나 자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게다가 주인은 자신이 애써 사냥해온 고기 중 한 덩어리를 떼어내 집을 지키는 개에게 던져주기까지 했죠. 아니,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저 녀석이 한 게 뭐 있다고 고기를 나눠주냔 말이야. 하루는 사냥개가 맛있게 고기를 먹고 있는 개에게 다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네가 뭘 했다고 내가 사냥한 고기를 먹는 거냐? 너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할 말 있으면 어디 한번 해봐. 그러자 집 지키는 개는 사냥개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래? 내가 집 지키는 개가 된 건 주인님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이야. 너도 주인님 때문에 사냥개가 된 거잖아. 주인님이 나에게 사냥을 가르쳤다면 내가 사냥개가 되었을 거야. 너에게 집을 지키라고 했으면 너는 집을 지키는 개가 됐겠지. 그러니 나를 원망하지 말라고. 따지려면 저기 주인님께 가서 따지도록 해. 너처럼 열심히 사냥하지 않고도 남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살도록 가르친 건 바로 저 주인님이니까. 현실을 대하는 태도. 이 우화는 교육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훈을 주고 있죠. 매일 산과들로 데리고 나가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면 사냥을 잘하는 개가 되고 빈둥거리면서 집이나 지키게 하면 집만 지키며 사는 게으른 개가 됩니다. 어떤 개가 될지 주인이 어떻게 하기에 달린 거죠. 자녀의 교육 또한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가르쳐서 한 분야에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하고 자기가 먹고 살 걸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면 독립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 삼시세끼 꼬박꼬박 밥을 주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놀고 먹어도 되게끔 가르치면 당연히 남에게 의존하며 사는 인생이 됩니다. 이솝이 기원전 6세기 후반 고대 그리스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란 점을 고려하면 이 우화는 교육 목적으로 읽혔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2600년 전 이야기니까 현재와는 많은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교육에 대한 부모의 생각과 열정이 자식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독립적인 인간은 타인을 돌보고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이타적인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기 밥벌이도 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간은 타인을 돌볼 여유도 없고 사회에 유익을 끼칠 여력도 없습니다. 목표도 의지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사는 삶이죠. 그런데 우화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읽어보면 이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냥개와 집 지키는 개는 자신의 앞날을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인이 정한 겁니다. 너는 사냥을 해라, 너는 집을 지켜라 하고 말이죠. 둘 다 똑같은 기질과 재능을 가졌다면 선택은 무작위로 이뤄진 것이니 운명론입니다. 부모의 무작위 선택으로 자녀에게 각기 다른 교육 기회가 주어지고 이에 따라 앞날이 결정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저마다 다른 기질과 재능을 가진 걸 주인이 알아보고 한 마리는 사냥개로, 한 마리는 집 지키는 개로 구별되어 길러졌다면, 그리고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에 충실하며 주어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살았다면 누굴 원망할 일도 후회할 일도 없습니다. 내 삶의 운명은 누군가에 의해 이미 결정된 거라고 믿는 운명 결정론이든, 내 삶은 내 의지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운명 개척론이든, 현재 내 삶의 조건과 환경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린 현실을 대하는 태도를 봐야 합니다. 사냥개와 집 지키는 개를 관찰해 보면요, 사냥개는 열심히 살고 있지만 무의도식하는 개를 비난합니다. 비난하지만 은근히 부러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나는 죽어라 일만 하면 먹고 사는데 남들은 한량처럼 놀고 먹는 걸 보면 속상합니다. 한편으론 나도 저렇게 팔자 좋게 살고 싶기도 합니다. 집 지키는 개는 어떨까요? 용감하게 종횡무진 활약하는 야성미 넘치는 사냥개가 부러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화 속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무기력할 뿐이죠. 부러우면 지는 걸까? 의욕도, 의지도, 열정도, 호기심도, 목표도 없는 사람은 부러운 것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부럽다는 건 그처럼 되고 싶다는 것이고, 그처럼 되지 못한 자신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자신의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앞날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을 때 부러움이 생기는 거죠. 부러움을 심리학에선 본인은 욕망의 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 느껴지는 괴로운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외에도 물건이나 단체, 능력, 외모, 집안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감정이죠. 부러움은 자신이나 타인이 가지지 못한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도 줄됩니다. 가난한 사람만 부자가 부러운 건 아닙니다. 많은 재산 때문에 불안하고 집안에 분란이 끊이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부러울 수도 있겠죠. 휘황찬란한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는 왕자는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지가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냥개가 집 지키는 개를 부러워할 수 있듯이 집 지키는 개 역시 사냥개를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부러움은 상대적인 거니까요. 그렇다면 질투와 부러움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질투는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진 상대를 미워하면서 깎아내린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불행을 바라는 거죠. 그도 나처럼 가진 걸 잃어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부러움은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진 상대방을 선망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불행을 바라기보다 나도 그걸 가짐으로써 행복해지길 바라는 거죠. 파괴가 아닌 창조입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야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이 말의 속뜻은 나와 남을 비교해서 내가 열등하다고 느끼고 상대방에게 질투심을 갖게 되면
그 자체로 나는 이미 패자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괴로움을 겪게 될 테니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투가 아닌 선망 혹은 갈망으로서의 부러움이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을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고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걸 목표로 삼고 열심히 배우고 땀을 흘리며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이렇듯 부러움을 긍정적으로 내면화하면 오히려 자존감은 높아지게 됩니다. 에너지가 솟는 거죠. 그러면 바라던 걸 얻거나 최소한 그것에 가까워짐으로써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생겨야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의지와 열정이 솟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러우면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겁니다.